예.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54쪽부터 보겠습니다. 그 가로 2번 보시면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항상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모든 자산의 취득 원가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매입가액에다가 매입에 관련된 부대 비용을 더한다. 이 부대 비용의 뜻은 이제 각종 모든 경비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취등록세 등이 있죠. 취득세, 등록세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경비 등이 나오고 그걸 모아놓은 게 54쪽 제일 밑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실은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자산의 취득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 뭐는 제외하냐면 우리 FVPL 있었죠. 단기 매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금융자산인 FVPL 요것만 이 부대 비용을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 요것만 부대 비용을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 나머지는 모든 자산이 다 매입가액에다 부대 비용을 더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금융자산일 때는 부대 비용 대신에 어떤 표현을 썼어요? 거래 원가다. 표현 방식만 잘 봐두세요. 그러면 54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매입을 위한 매입 부대 비용 있죠? 이걸 포함한 가격으로 하고 여기 보면 외부에서 돈 주고 구입한 거 자가건설 그리고 무상취득이죠. 무상취득.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매입 부대 비용, 취득원가 처리는 매입 부대 비용에서 먼저 첫 번째 점,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그다음 외부 운송비, 설치 및 시운전비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되냐면 한국전력 있죠. 한전 여기 보면 철탑 같은 게 한전의 자산의 철탑. 그러면 우리 고압선 같은 걸 연결합니다. 이렇게 산 같은데 이렇게 거대하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이라든가 기계 장치 설치하기 위해서 또는 외부 운송비, 설치비 이런 것들을 뭐 하면 안 되냐?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자산의 반대말이 뭐냐? 그럼 부채하면 안 되고 뭘 하셔야 돼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산 처리할 거냐, 비용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유형 자산에 대해서 어떤 현금이라고 하는 어떤 지출이 발생해서 이 지출을 과연 이렇게 자산 처리할 거냐, 자산 아니면 얘를 비용 처리할 거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운송비, 설치비, 시운전비는 다 자산 처리한다. 그다음에 설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죠. 건축사 이런 분한테 설계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얘도 비용이 아니고 다 건물 원가로 가야 된다. 그다음 점 보겠습니다. 유형자 취득과 관련해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액이죠. 그 차액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차액에다 동그라미 쳐보자. 자, 그래서 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면 돼. 여기까지 분계를 써보면 내가 어떤 기계장치를 예를 들어가지고 1,000원에 취득했다. 여기다 기계장치 1,000원이에요.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얘를 운반해 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운반비가 100원이 발생한다. 현금 100원 쓰고 얘를 운반비로 하면 안 되고 뭘 써야 돼요? 얘를 기계장치라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운반한다면 공장에다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비가 200원이 들어간다. 현금이 200원이 나가죠. 여기는 200원 설치비 쓰면 안 돼. 역시 뭐라 써야 돼? 얘를 기계장치라고 써야 된다. 그러니까 기계장치에 관련된 모든 부대비용을 다 더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기계장치를 취등록을 해야 된다.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내야 된다. 그게 만약에 50원이면 현금이 50원 나가면서 50원을 역시 뭐라 써야 돼요? 기계장치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를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을 사야 되는데 채권은 액면이 100원입니다. 근데 공정가치는 예를 들어서 40원짜리예요. 그러면 현금이 1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채권 있죠? 채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뭐 FVOCI다, FVPL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게 공정한 가치가 40원이라면 매입가액과 이 채권의 현재 가치와 차이 60원이죠. 얘를 뭐라고 써야 된다? 기계장치라고 써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이렇게 기계장치 취득원가 있죠. 이거를 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를 분계로 쓰자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54쪽 보시면 거기 설치장소 준비원가, 운반비, 뭐 설계비, 설치비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유형선 취득과 관련해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액을 더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 말로 하는 걸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매입가액을 더한다 땡. 채권의 현재 가치를 더한다 땡.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액이죠. 차액을 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있죠? 거기다 좀 써보겠습니다.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 뭐냐면 용어가
차입 원가의 자본화예요. 그리고 얘를 좀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차입 원가가 이자 비용이고 자본화는 뭐냐면 이게 자산 처리예요. 자산 처리의 반대말은 비용 처리라고요. 비용 처리하지 말고 이자를 자산 처리해야 된다 이런 뜻.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역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기간 동안 건설 중에는 수익이 없어요. 비용이 있으면 안 돼요. 비용의 반대말은 뭐가 돼야 된다? 자산이 된다. 비용의 반대말은 자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지만 얘를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 처리하고요. 감가상각 등을 통해서 비용 처리하자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그게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 그런 뜻이 되고 이게 이제 공식 용어는 차입 원가의 자본화, 이자 비용 자산 처리. 그리고 이런 말도 동의어예요. 금융 비용 자본화. 금융 비용을 자본화, 자산 처리한다 이런 뜻이고 세법 시간에 뭐라 부르냐면 얘를 건설 자금 이자다. 이런 형태로 불러요. 건설 자금 이자 이렇게 부릅니다. 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복구 비용 나와 있죠. 거기도 좀 별표를 쳐보시고 그래서 우리 유형자산 취득 원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최초 취득할 때입니다. 이게 최초 이걸 우리가 최초 원가라고 불러요. 그럼 자산을 쓰면서 돈이 나가죠. 이걸 우리가 후속 원가. 다 쓴 다음에 원상 회복해야 돼. 이게 뭐예요? 복구 원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복구비의 현재 가치 있죠. 걔를 자산 취득 원가에 더해야 된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해당 유형자산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 회복을 위해서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는 데 소요되고 수령된 비용이 충당부채 인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쳐보세요. 지출의 현재 가치를 복구 비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를 자산가액에 더한다. 지출액의 현재 가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기계 장치를 갖다가 다 쓴다. 10년 뒤에. 이렇게 그리고 내용의 종료 시점에 이 기계 장치의 가치는 이 기계 장치를 원상 복구할 때 들어갈 돈은 200원인데 이 돈의 현재 가치가 90원이 된다면 이 90원만큼을 자산 취득 원가에 더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써요? 차변에 기계 장치 90. 대변에 뭐라고 써요? 복구 충당 부채죠. 복구 충당 부채 90.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어요. 아무튼 해서 우리 충당 부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복구 충당 부채를 배우고 이 복구비 자체가 조금 개념상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도 이 건물에서 지금 학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건물을 갖다가 이제 내가 다른 곳으로 이제 간다 그러면 여기를 원상 복구가 뭐냐면 이 칠판 같은 건 다 떼어내야 된다. 물론 책상 같은 건 다 치워야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이게 바로 원상 복구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 복구 비용인데 그걸 안 물려면 어떻게 되면 이 공간을 누군가한테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기 저 학원 같은 거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받아들이면 이게 그대로 다 인수인계가 될 수 있죠. 그런 경우엔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왜냐하면 새로 들어올 사람 딱 보더니 너무 이거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내가 어차피 다 띄어요. 그럼 뛸 때 다 철거비가 발생할. 여기 이제 복구 비용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다른 말은 철거 비용.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집이라든가 이런 걸 철거할 때도 이게 성면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철거비의 산출 액수 자체가 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달라진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고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만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고 더 중요한 건 이걸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개념에 근거해서 자산원가로 들어가는지 또는 들어가면 안 되는지를 잘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럼 55쪽 보겠습니다. 그 밖에 유형선 취득원가를 계산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먼저 1번 매입할인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재고자산에서 배웠어요. 우리 이런 기호 나오죠. 이런 기호 나오죠. 뭐야? 30일 내는 정상결제, 열흘 내 결제하면 2% 깎아준다. 이걸 우리가 매입할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거는 유형자산에 성립해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에 대금 결제를 빨리 하면 깎아준다. 유형도 마찬가지죠. 금액도 크고 하니까 대금 결제를 빨리 한다. 그러면 값을 깎아줄 수 있는 게 바로 매입할인. 매입할인을 받으면 취득 원가에서 차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1,000억 주고 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있죠. 열흘 내 결제하면 2%예요. 그럼 20억을 깎아준대요. 내가 980억을 이제 상환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로 결정된다? 980억이 돼야 된다. 이 자산의 시동권 980억. 매입할인은 차감하라. 그 다음에 2번도 좀 중요한데 장기 연불 조건지 취득 원가는 다음 제가 그린 이 그림만 알면 돼요. 자, 내가 토지를 취득한다. 기계를 취득하고 돈을 취득한 이때가 취득 시점이에요. 취득 시점에 주는 게 아니고 여기 100원, 여기 100원, 여기 100원 이렇게 준다. X1년도 100원, X1년도 100원, X3년도 100원.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장기 연불 조건이다. 여기 연이 이제 1년, 2년, 3년 이런 거 할 때 연불 조건에 우리가 할부 조건이다. 할부는 매월 돈을 주는 거고 연불 조건이죠. 얘는 뭐 1년에 한 번씩 돈을 준다. 그럼 이 돈의 현재 가치를 구하셔야 돼요. 만약에 시장의 자리 10%면 이거 1.1, 1.1의 제거, 이거 1.1에 3승을 해서 더하자. 그럼 얼마가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약 250원 정도 나왔다. 만약에 이게 250원 정도 나왔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분계를 쓸 때 다음과 같이 쓴다는 뜻이에요. 이게 만약 기계장치면 얼마를 써요? 250원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장기 미지급금이에요. 장미라고 써요. 장기 미지급금은 300. 50만큼은 뭐라 쓴다? 현할차. 50만큼은 현재가치 할인차.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장기 연불 조건을 구매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 얘는 현재가치 평가. 기계장치는 외형상 금액이에요. 여기다 이제 저 기계장치 300 쓰고 싶은데요. 이런 건 회계가 아니라고. 기계장치. 이 기계장치의 가치는 얼마가 된다? 250원이 된다. 250원이 돼야 된다. 네, 그게 장기 연불 조건이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별표 쳐보세요. 토지 건물 일괄 취득 시 토지와 건물 각각의 취득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이제 내용인즉슨 뭐냐면 이게 일괄 취득이야. 일괄 취득은 한꺼번에 취득하는 걸 우리가 일괄 취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합니다. 토지, 건물, 기계장치가 다 필요해요. 한꺼번에 다 사게. 이거 한꺼번에 제가 다 사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일괄 취득 또는 일괄 구입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얘를 안분해 주셔야 돼요.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해 주라. 그게 일괄 취득입니다. 일괄 취득은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내용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할 때는 원래는 계약서를 3장을 다 써야 돼 이렇게. 근데 이게 실무상 보면 어떻게 하냐면 토지는 면세제하고 건물이나 기계는 과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가세를 내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왕창 크게 하고 이거를 작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뭐냐면 회계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 일괄 취득 시 토지와 건물의 취득 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기본은 안분이에요.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 근데 기억 봐보세요.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 일괄 취득과 취득한 경우 재미있어 보세요. 토지와 건물 등을 모두 사용할 목적이면 공정가치 비율로 쪼개면 됩니다. 문제는 디귿이에요. 한편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죠. 그러면 구 건물의 장부 금액은 처분 손실 그리고 철거 비용도 다 단기 비용 처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니은 남아 있죠. 니은. 자, 니은은 뭐라고 했냐면 니은은 사자마자 철거한다 이렇게.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뭐냐? 구건물 철거 비용이나 토지 정지 비용은 무슨 원가다? 토지 원가에 가산되는. 토지 원가에 가산된다. 됐나요? 그다음 디귿 같은 게 조금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 그럼 구 건물의 장부 금액은 처분 손실. 역시 철거 비용도 단기 즉시 비용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표로 정리된 걸 보시면 토지와 건물 일괄 구입해서요. 둘 다 사용 목적이면 공정가치 안분. 니은 토지만 사용 목적이죠. 그럼 일괄 매입 금액 이거를 모두 뭘로 한다? 토지 원가에다가 가산한다. 디귿 보시면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취득하죠. 그럼 구건물 장부 금액을 처분을 반영하고 철거 비용은 단기 비용 처리한다. 그러니까 여기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 일괄 구입하면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해야 된다. 근데 사자마자 건물을 철거할 거면 얘는 무슨 원가가 된다? 다 토지 원가가 된다. 토지 원가가 된다. 그런 개념들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교환에 의한 취득 시 취득 원가 이렇게 나와 있죠. 걔는 두 가지로 하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이종자산 간의 교환 그리고 동종자산과의 교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지금 어떤 거냐 이거죠.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는 존재한다. 교환이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교환이다. 결여되어 있냐? 존재하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55쪽 가보겠습니다. 55쪽 제일 밑에. 자,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는 교환이죠. 이렇게 다른 종류의 자산과 교환해서 새로운 유형을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유형자산 취득 원가는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인데 핵심은 뭐냐면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한다. 그 다음에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교환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원가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한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6쪽 보시면 이제 6번이 정보보조금이죠. 별표를 치시고 실제로 이제 수험생들이 여기 정보보조금을 조금 좀 힘들어한다 이런 때 정보보조금.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건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정보보조금이죠.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데 정보보조금은 이제 뭐에 관련된 거냐면 우리 수익 비용에 관련된 보조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버스 같은데 노선이 안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청색 버스 있잖아요 이렇게 서울을 관통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지선 버스 뭐 이런 식으로만 왔다 간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철역까지 이제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정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56쪽 보겠어요. 제일 위에 정보 보조금 중 자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이죠 이렇게. 손익에 정리되는 보조금도 있어요. 근데 자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당해 자산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자산 차감법과 그다음에 이연 수익법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보 보조금은 자산 차감법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연 수익법이 있다. 자산 차감법하고 이연 수익법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자산 차감법 설명은 다음과 같은데 특히 자산가액을 직접 들이지 않고 재무상태표상 자산 취득가액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형식으로 표시해야 된다. 그럼 그 밑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한번 보죠. 자, 국가에서 특정 사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특정 목적 비용을 보존해 주기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 유형자산을 취득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보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의 차감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걸 이제 BS에다 한번 슬슬 옮기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사는 현금이 1,000만 원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정보보조금이 얼마가 되면 1,000만 원 있죠. 분계를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다 얘를 장부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현금 10 그리고 보조금 있죠. 그래서 이게 0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취득시죠. 취득할 때 5천만 원 주고 샀다면 취득할 때는 현금이 5천만 원 나가면서 5천만 원 이렇게 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유형자산 취득했죠. 유형자산. 이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5천만 원 주고 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1,000만 원을 가지고 보조. 그러면 이거 한 다음에 추가 분계를 넣어 주셔야 돼요. 추가 분계. 추가 분계가 뭐냐면 보조금을 지우면서 보조금을 증가시킨다. 얘는 뭐냐? 여기 있는 이 현금에 대한 보조금이에요. 이걸 없애면서 이걸 해당 자산의 보조금을 바꾼다. 이런 뜻이. 그러면 얘를 집어넣으면 여기 현금은 얼마가 되냐 이런 뜻이에요. 요거 항목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다 1,000만 원이죠. 보조금이 여기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유형자산이 5천만 원 취득이네요. 거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유형자산이 1,000만 원이 아니고 여기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다음 보조금 여기가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1,000만 원. 얘가 1,000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할 때 그냥 공을 6개를 다 지우고 하자. 다 지우고 하자. 그러면 보조금 없애면서 여기 보조금 1,000만 원 있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 보조금이 원래는 뭐예요? 현금 밑에 있었지만 이제 뭘로 간다? 유형자산 아래로 간다. 유형자산에서 차감 형식으로 간다. 그래서 거기 유형자산 취득 시 할 때 보면 유형자산 5천만 원, 현금 5천만 원 그리고 정보보조금, 정보보증계 써놨죠? 요게 그 뜻이 되고 그다음 동그란 3번 보시면 재무상태 표시 이렇게 나와 있죠? 해당 유형자산의 차감적 평가 개정이 된다. 그래서 걔는 유형자산이 5천만 원 있고 정보보조금이 얼마에서 1,000만 원, 그럼 4천만 원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감가상각 할 때는 감가상각. 그래서 동그라미 2번부터 보세요. 내역연수가 4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그럼 매년 거기 얼마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얼마냐면 5천만 원이었고요. 내역연수가 4년입니다. 내역연수가
4년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보조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보조금. 그 보조금은 몇 년 동안 생각해야 되냐? 그럼 유형자산 내용연수 동안 보조금을 생각한다. 내용연수 동안 보조금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4로 나눠보세요. 요게 250만 원 되고 요게 1,250만 원 된다. 1,250만 원. 그래서 거기 감가상각시 보면 위자산 내용연수가 4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이 1,250, 누계액 1,250, 보조금 250, 감가상각이 250 이런 식으로 되고 걔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된다는 뜻이 BS에 보시면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 뭐냐면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형자산이 5천만 원이고 이렇게 그다음 제일 처음에는 유형자산 보조금이 얼마가 있다? 1,000만 원. 요게 4천만 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감가상각하면 감가상 1,250이죠. 감가상 누계액이 1,250이 된다. 보조금도 몇 년 동안 이게 없어져야 되냐 그런 뜻이에요. 보조금도 4년 동안 1,000만 원 사람 250만 원 없어지면 여기 얼마가 남아요? 750만 원 남아요. 여기 750만 원. 그래서 5천만 원에서 여기 얼마죠? 2천만 원을 빼자.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3천만 원 된다. 결국 뭐냐면 내가 낸 돈만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냥 다음과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조금 없이 유형자산 4천만 원인 거죠. 유형자산 4천만 원 이렇게 1년 지나면 얼마를 생각해야 되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연수를 이제 제시했다. 거기 나와 있는 거 내용연수를 위자산 내용연수가 4년이고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생각. 그러면 내가 낸 돈만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내가 낸 돈만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감가상각이 얼마냐면 4천만 원을 나누기 4를 해보자. 1,000만 원씩 생각하는 거죠. 1년 지나면 얼마가 된다? 3천만 원 된다. 1년 지나면 3천만 원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 보조금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정부 보조금. 그거 잘 한 번씩 풀어보세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산다. 그럼 뭐야? 보조금을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다 전부 정부 보조금이고. 요새 태양광 역시 다 보조금 받는 거죠. 태양광. 보조금을 받습니다. 아무튼 이게 자산에서 차감한 방, 정보보조금 자산 차감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연수익법도 있어요. 이연수익법. 근데 일반적으로 자산 차감을 많이 쓰이니까 자산 차감법을 잘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57쪽 가보시면 제일 위에 자산에 무상 취득 시 취득원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얘는 뭘 쓴다? 자산 수중이익을 쓴다. 자산 수중이익을 적어준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증여받은 유형자산은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계상한다. 됐죠? 자, 그 밑에 차입원가 있죠. 차입원가. 차입원가 아까 우리가 써서 뭐였어요? 이자 비용을 자산 처리한다. 금융비용 자본화, 건설자금이죠. 이런 거에 관련된 게 다 차입원가가 된다. 그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본 이게 다 자본화되는 자산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째 줄부터 보세요.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에 대한 차입원가와 일반적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적격자산 취득에 소요되어 볼 수 있는 금액, 요거 그죠? 이 자금에 대한 차입원가를 나누어서 산정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특정 차입금 따로, 일반 차입금 따로 한다. 가로서 한번 더 제목만 보시면 돼요. 취득 이후의 지출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림 그리는 걸로 보시면 이게 취득한 다음에 지출한 걸로 취득 이후에 여기 있죠. 여기 후속원가인데 여기가 취득했잖아요. 그렇죠? 취득 이후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가운데 팁을 좀 보겠습니다. 수선비의 분류죠.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 나와 있으면 자산의 가치 실질적으로 증가시킨다. 내용을 연장시킨다. 그 밑에 예시를 보시면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라든 게 다 수익적 지출이에요.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비난시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뭔가 건물 등의 가치가 증가될 만한 이게 다 자본적 지출이고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 옆에다 써보세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런 말을 써야 돼요. 자본적 지출은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지출이에요. 이 앞에 뭐가 자산 인식 요건이죠. 자산 인식 요건을 충당했다. 됐나요? 자, 그거 한번 보시고 자, 그다음에 58페이지 가보겠습니다. 58페이지.
자, 우리 58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참고가 있죠. 제일 위에 참고. 그래서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 있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재무회계 가면 많이 이제 계산할 건데 결론은 뭐냐면 재평가를 할 때 기억하고 니은이 있다.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 있다.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이렇게. 그래서 뭐가 있냐면 원가 모형이 있고요. 재평가 모형이 있다. 원가 모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원가로만 이제 계산한다는 뜻.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얘는 감가상각비만 인식하면 돼요. 요거만 인식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평가를 해야 돼요. 요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유형자산 재평가할 때 원가 모형이 있고 재평가 모형이 있는데 여기 있는 원가 모형은 감가상각 인식하고 평가한다 안 한다?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럼 재평가 모형은 뭐예요? 당연히 뭐냐면은 상각 후 평가예요. 감가상각을 해서 장부가액을 조정한 다음에 평가를 한다. 상각 후 평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58쪽 가보겠습니다. 58쪽 가보시면 유형자산의 재평가가 있는데 유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이후에는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회계 정책으로 선택해서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원가 모형이 있고요. 그다음 공정가치 평가하는 게 재평가 모형입니다. 근데 거기 세 번째 좀 미쳐보겠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미쳐보세요. 주기적으로 하자니까 재평가는 어떻게 한다? 거의 매년 한다. 매년. 이렇게. 근데 거기 공정가치 평가, 그러니까 감가상각한 다음에 평가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그 재평가 빈도 보시면 이런 말 나와요. 매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한 유형자산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유형자 재평가는 매년 한다면 그 문장은 틀렸다.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보겠습니다. 감가상각 나와 있죠. 취득 원가를 함정 비용으로 배분한다. 원가 배분은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감가상각.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가 있어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배분해야 되는데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미쳐보세요. 다른 자산 장부 금액에 포함되는 경우 아니라면 단기 손익을 인식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감가상각 계산에 3요소 나와 있죠. 이렇게 그게 다음 페이지 보세요. 표로 정리했죠. 제일 위에 잔존가치 내용연수 그 다음에 취득원가가 된다. 거기 취득원가 있죠. 자산 매입가액과 그 부대 비용입니다. 그 부대 비용. 그 다음에 거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예상 처분가액에서 처분 비용을 뺀 거고 내용연수 있죠.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예상 기간을 얘기한다. 자, 그 밑에 잔존가치가 나와요.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서의 가치를 잔존가치라고 한다.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내용연수를 나누자. 그게 이제 감가상각 기준액 된다. 그래서 얘가 나와 있죠. 자산의 취득금액이 400원이고 잔존가치는 없어요. 내용연수 4년이면 매년 100원씩 상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9쪽 정률법 보겠습니다. 정률법.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 자산의 취득원가가 400원이고 X1년도 기초 감가상 누계액이 100원. 그 다음에 감가상률 0.25. 감가상각비가 75가 되겠습니다. 자, 정률법에 의해 상각을 하는 경우 첫 해의 감가상각비가 크게 계상된다. 그 다음에 정률법에 의할 경우 정액법과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체감하지 않는다. 체감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정률법은 정액법과 달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정액법이죠. 정액법에 의한 상각비가 이렇게 된다. 자, 정률법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정률법은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됐죠? 그래서 우리 60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위에 연수학계법 있는데 취득원가 거기서 잔존가치를 빼죠. 그게 감가상각 대상금액. 여기서 내용연수 학계본에 잔여 내용연수죠. 내용연수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6년이다. 그럼 얼마죠? 1부터 6까지 더하면 얼마죠? 1부터 5까지 더하면 15. 거기다 6을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거기 15에다가 거기 6을 더하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연수학계법이죠. 그래서 내용연수가 6년이다. 그럼 15에다 6을 더하니까 21. 그러니까 21분의 6. 이렇게 그다음에 21분의 5, 21분의 4, 3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연수학회법. 이중체감법은 정액법의 2배로 한다. 이중체감법은 정액법의 2배로 한다. 그래서 연도별 감가사피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다. 이렇게 거기다가 이중체감법이니까 정률법의 2배로 하라. 그럼 취득원가에서 감가상 누계를 뺀 다음에 내용연수분의 2를 하죠. 자, 생산량 비례법도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생산량 비례법도 나와 있는 걸로 한번 해보시면 뭐냐면 거기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자. 거기다 총 생산량분의 단기 실제 생산량을 곱해주자. 그러면 연도별 감가사피가 나온다. 연도별 감가사피. 그다음 그 밑에 감가사피 회계처리죠. 자, 감가사피 금액이 결정되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데, 자, 감가상은 누계 계정이죠.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서 재무상태표당 관련 자산 계정에서 차감한 형식으로 기재한다. 그거 보시고, 그다음 오른쪽 보겠습니다. 유형자산 재무상태표 표기 방법 나와 있는데, 유형자산 원가에서 감가상 누계액하고 손상시한 누계액을 차감한 형식으로 한다. 그다음 가로 5번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할 때죠. 처분할 때.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의 유형자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을 비교해서 장부가액보다 처분가액이 더 큰 경우다. 유형자 처분이익을 영업의 수익, 작으면 영업의 손실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아니 6번을 보죠. 가로 6번. 유형자산 손상 나오죠. 손상. 손상은 가치의 현저한 하락을, 그걸 우리가 손상차손이다 한다. 회사가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자산이 전부화되거나 시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손상 인식 여부를 고려하라. 다음에 그럼 손상 인식하는데 그 네모박스 보세요. 거기 보시면 회사가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그죠? 또는 시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인식할 수 있는 사유인가를 보고 하라. 그 밑에 보면 1번 유형자산이 손상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형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해서 손상 가능성이 있다.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사용할 얻을 수 있는 이익 또는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이거 우리가 회수 가능액이라 한다. 현재 장부금액보다 현저히 적다. 장부금액 회수 가능액을 조정하고 그 차액을 유형 손상차손으로 단기 비용 처리한다.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걸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62쪽 가보시면. 자, X1년 1월 1일 1,000원에 취득한 건물인데 내용연수가 X1년 12월 31일 현재가 돼요. 그 다음 건물의 시가는 현재 하락해서 현재 내용연수, 현재 회수 가능액이 얼마나 나왔냐면 200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 인식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1,000원에서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게 얼마일 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잔존가치.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취득한 건물이 거고, X1년 12월 30일째 건물의 시가가 현재 하락해서 회수 가능액 200인 것으로 이제 판단해서 저가법을 써야 되는데 그 자체가 손상이 된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네모박스 밑에 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먼저 1,000원에서 0을 뺀 거를 갖다가 5로 나누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유형자산 회수 가능이 회복됐죠. 손상 처리된 게 가액이 회복됐더라. 이렇게. 그럼 그 부분도 잘 정리를 해두셔야겠다 이런 뜻이. 그 부분도 잘 정리해두자. 자, 그다음에 이제 63쪽 가보시면 이제 무형자산. 무형자산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자산을 우리가 뭐라 한다? 무형자산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고, 거기 무형자산 위에 보시면 네모박스 조그마한 거 있어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좀 있다. 그 다음에 자산의 원가를 신뢰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매입가액 또는 제작가액에다가 부대 비용을 더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64쪽 가보시면 가로 4번 내부 창출 무형자산의 경우죠. 걔는 인정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돈 주고 한 것만 인정한다. 됐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경우 나와 있죠.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취득원가는 그 자산의 제품,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 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을 모두 다 포함한다. 네모박스 한번 보시고 밑에 보면 무형의 종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영업권하고 개발비. 이 영업권 보세요. 영업권은 거기 보면 이런 말로 권리금의 개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건물주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인수하는 사람한테 돈을 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 영업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고요. 자, 2번 보시면 산업재산권이 있다. 산업재산권. 이것도 잘못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뭐 환불해 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5조 가보시면 특허권 있죠. 거기 특허권. 자, 일정 기간 그 발명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법에서 인정합니다. 자, 실용신안권 있죠. 실용신안권. 자, 물건의 구조와 용도를 경제적으로 개선해서 그다음에 상황에 맞게 편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광고권, 5호권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4번 개발비 별표죠. 개발비 별표. 자, 개발이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연구 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로운 제품, 장치,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되는 설계에 거기 나와 있죠. 적용을 활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개발비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 관련해서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밑줄 아예 쳐 있죠. 개발비를 무형상 계상하기 위해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씩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한 조건이 거기다 써보세요. 복잡하다. 그런 뜻이 6가지 조건이 있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거기는 다음과 같이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회사 전체에서 발생한 건데 왼쪽이 공장이고 오른쪽이 본사다. 공장에서 생산과 관련된 걸 뭘로 한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생산 관련된 건 다 제조 원가 처리를 해야 된다. 본사는 다 기간 비용을 처리한다. 이건 이제 기간 원가 처리하고 여긴 다 OH죠. 제조 간접비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 제조 간접비를 구해야 된다. 내용상은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 영업권 받고 그다음에 산업재산권도 그냥 법률상 걸리니까 그냥 가볍게 보라 이런 뜻이고 지금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개발비죠. 자, 개발이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연구 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로운 제품, 장치,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과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자, 따라서 개발비란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돼요. 설계 비경상적으로 설계 적용 활동인데 따라서 개발비란 신제품 또는 생산을 위해 계획이나 설계 적용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발비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개발비를 한다고. 그 밑에 보시면 개발비를 무형자산 계상하기 위한 조건이 나와 있죠. 걔는 이제 좀 열심히 좀 해야 된다. 거기 보세요. 개발비를 무형자산을 한 거. 첫 번째 보시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판매를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실험실 같은 거 좀 만들어 놓고 막 이러면 무조건 다 이게 개발비가 될 수 있냐? 아니다. 뭐냐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은 얘는 개발비로 계상될 수가 없더라 이런 뜻이. 그다음 위에서 충족을 못하는 지출을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해서 단기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유형자산이 중요해요. 상대적으로 무형자산은 중요성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자. 이게 영업권하고 영업에 관련 관리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해요? 합병 대가에서 순자산 공정가치 페어밸류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영업권이다. 영업권.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외부 창출 영업권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내 스스로 이제 뭐냐면 영업권을 갖다 내가 손상을 잡은 다음에 나중에 내 취득원가보다 높게 환입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뜻 그죠? 영업권. 그 다음에 뭐냐면 개발비예요. 개발비는 뭐랑 비교하라? 연구비랑 비교하라.
연구비, 개발비죠. 그래서 연구비는 자산 처리한 다음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하고요. 연구비는 그냥 비용이고 개발비는 자산 처리한 다음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한다. 이게 처리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이런데 처리 방법이. 이게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제목만 좀 보시면 돼요. 제목 정도만. 그럼 다시 보세요. 64쪽 보시면 네모박스 밑에 정가운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영어권 나와 있죠? 영어권. 자가 창출 영어권이다. 자가 창출 영어권. 그다음 2번 산업재산권 나와 있죠? 법률상 권리가 된다. 특허권, 실용실현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고 광고권, 어업권도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보세요. 그다음에 4번이 중요하다고 했죠? 4번 이게 개발비인데 얘를 자산 처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밑줄 아예 쳐 있죠. 개발비를 무형자산 계상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미래 경제력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개발비를 무형자산 계상하기 위한 조건이 나와 있어요. 6가지. 한 번씩 좀 읽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66쪽을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자, 제일 위에 연구활동, 개발활동 이렇게 나와 있고 얘는 이제 어떤 개념인지를 좀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R&D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연구 단계고 여기가 개발 단계예요. 우리가 이제 연구가 영어로 리서치하는 거예요. 리서치 시장 조사하는 거고 개발비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집중적인 투자하는 거죠. 이게 성공하면 제품 생산에 돌입한다. 이때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무조건 다 비용 처리. 자, 개발비 중이에요. 개발비. 일부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게 있죠. 이렇게 충족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럼 충족 못한 게 이만큼이 되면 얘도 역시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 충족하는 부분이 요건 자산 처리한 다음에 감가상각 등을 통해서 비용 처리하라.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하니까 그런 정도는 좀 아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일 위에 보시면 개발비만 무형자 나머지는 다 그냥 판관비 처리가 된다. 그 밑에 연구활동, 개발활동의 사례가 나와 있죠. 연구활동 봐보세요. 가로 1번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새로운 지식 밑줄 쳐보시고 가로 2번 보시면 탐색, 평가 이런 거 나오면 역시 마찬가지. 가로 3번 보겠습니다. 가로 3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한다. 이렇게 역시 이것도 탐색 비용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연구 활동의 사례가 이제 그런 뜻이고 그 밑에 보시면 기타의 무형자산에서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뭐 저작권 등이 있고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가로 4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 나와 있죠. 거긴 조금 좀 별표를 쳐놓으시고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 거기 내용연수가 비한정일 때죠. 내용연수가 한정일 때는 내용연수에 걸쳐서 상각을 해주시면 돼요. 내용연수가 비한정이죠. 그럼 걔는 상각하지 않고 내용연수가 한정일 때를 그때를 생각해서 그때 생각하라. 첫 번째 취득원가에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할 때 직접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유형자산은 누계획을 쓴다. 누계획을 써준다 이런 뜻이고 일단 두 번째입니다. 직접 상각법을 쓸 경우 재무상태표의 무형자산은 미상각 잔액으로 보고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점 보세요. 무형자산 상각 방법인 정액법, 체감법, 연수학계법, 생산한 비례법 등이 있다. 다만 합리적인 방법을 모르면 뭘로 한다? 정액법을 한다. 정액법으로 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무형자산에서는 이 상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알아두셔야 되고 마지막 67쪽 가보세요. 67쪽. 거기 가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기타 비유동자산 나오죠. 임차 보증금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이 전부 다 기타 비유동자산이 된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고 임대 보증금은 수취액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BS를 우리가 아까 막 그려놨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갖다가 무조건 이제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만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그 사례를 잠깐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걸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68쪽 가보시면 68쪽 가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내용연수가 비한정일 경우 상각하지 않고 이렇게 상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내용연수 한정일 경우에는 상각하는데 20년 쓰면 0으로 본다. 그런 거는 옛날 규정으로서 지금은 이제 존재 자체는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점, 취득원가에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직접 상환법을 쓸 경우 재무상태표는 무형자산은 미상각 잔액으로 보고된다. 세 번째, 무형자산 잔존가치는 0으로 한다. 네 번째, 무형자산 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법, 연수학, 생산비례법 등이 있다. 이렇게 함대적인 걸 못하면 뭘로 한다? 정액법으로 해야 된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머릿속에다 잘 정리해 두시고, 마지막 보시면 이제 보증금 나와 있는데 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BS가 있으면 보증금이 여기 있을 수 있고요. 뭐 10억이다. 보증금이 여기 있을 수 있죠. 뭐 3억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이건 자산인데 임차 보증금이야. 이건 부채가 돼야 되는 거 뭐 임대 이거 되는 거죠. 됐어요? 해가지고 그냥 이런 거 한번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타는 거의 안 나오니까 제일 중요한 건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 그래서 아까 우리 제일 처음 출발할 때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셨어요. 이렇게. 요거 100 해서 이걸 갖다가 현재 가치로 땡겨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한 250으로 잤을 때 이런 분기가 나오고 50을 이제 생각했을 테니까 얘는 175만 원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0만큼을 자본 주식을 더한다. 현재 가치죠? 그걸 빼자. 그럼 여기 나와 있죠? 자, 아무튼 그거 보시고. 자, 그 다음 단원이 이제 부채가 돼, 부채. 그 개괄만 한번, 개괄점 한번 살짝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뭐가 되냐면, 부채가 있죠, 부채. 부채.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기업 실제가 부담하고 있고, 그 이행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 이거를 우리가 부채라고 한다. 자, 부채는 원칙이 뭐, 1년 기준, 1년 이상 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뭐가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 우리 유동부채가 있잖아요. 여기가 1년. 여기 1년 이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거기 이제 부채 쪽에는 반대로 가야겠어요. 반대. 부채는 지급하는 거니까. 밑에 사례가 있어요. 유동부채 나와 있는데 거기 단기 차입금, 매입 채무, 뭐 미지급 법인세 등등 나와 있죠. 그리고 근데 처음에 할 땐 이런 것들의 뜻이 좀 어렵다고 했어요. 사채가 있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있고 전환 사채 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잠시. 거기 보시면 이제 유동부채부터 나와 있죠. 1년 내 갚아야 될 돈이 유동부채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5번째 줄부터 봐보세요. 당좌 차월, 단기 차입금 및 유동성 장기 차입금 등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그다음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 등을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비유동 부채 중 보고기간 말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를 분류해야겠습니다. 그 밑에 가로가 있어요. 가로 1, 2, 3, 4 단기 차입금, 매입 채무, 단기 법인세 부채 그리고 미지급 비용 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계정의 뜻을 살펴보면 돼. 뜻. 미지급금 나와 있죠? 얘는 주된 영업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미지급금이 된다. 단기 차입금이 되는 거죠.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 차월액과 계약 당시 1년 이내에 상환될 차입금이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네모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비유동 부채 중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영업 주기와 관계없이 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1년 기준을 가지고 이게 1년보다 빨리 결제되면 걔는 유동. 넘어가면 이제 뭐가 된다? 비유동이 돼야 된다. 거기 보시면 매입 채무가 있고요. 단기 차입금 있고 단기 법인세 부채,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뭐 등등 나와 있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유동성 장기 부채. 그래서 거기 비유동 부채 중 결산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 유동 부채 유동성 대시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런 뜻이고. 자, 다음 페이지 69쪽 있죠. 거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 그래서 참 69쪽부터는 잠깐 쉬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68페이지 밑에 있는 부채의 유동부채의 계정의 의미죠. 물론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한 번 정도씩은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68페이지 정 가운데 있죠. 네모박스 밑에. 거기서부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